이게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권력이면 정치에서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 명이 사실은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떤 강력한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학과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꼭 등장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바로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이 정치 시스템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함께 어떤 현대 정치의 기원이자 또는 선조격인 모델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치 시스템 하면 뭔가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춘닥터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거기에 속해 있는 기본적인 구성원들, 즉 공직자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현대 사회에서 이 공직자 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공직자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꽃이 활짝 피었다고 전해진 때가 바로 로마 공화정 시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공화정 시기의 공직자 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잘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로마 공화정의 정점이자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방학과 세계사를 보신 분들은 이미 좀 익숙하실 텐데요.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정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약간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직책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고대 시대는 굉장히 전쟁도 빈번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는 항상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군사령관 자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대통령도 사실 최고 군 통수권자가 맞는데 아무래도 현대사회는 이 군대의 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전쟁은 군대가 수행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져서 대통령은 행정가의 이미지가 강해진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로마의 집정관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최고 군사령관 역할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선출을 하고 임기는 5년이잖아요. 하지만 로마의 집정관 임기는 딱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달리 한 명이 아닌 2명으로 선출을 했었죠. 이것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집중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로마만의 어떤 특별한 선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2명의 집정관의 의견이 같이 통일이 돼야 통과를 시킬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1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 말 그대로 전직 집정관이 된 그 사람은 로마의 원로원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 로마의 원로원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마 정치의 어떤 정점에 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정관이라는 자리는 로마 공화정 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정관에 이어서 로마의 중요한 공직자 자리 딱 2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재관이라는 자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독재하면 뭔가 권력의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원래 2명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 집정관의 자리를 하나로 몰아주었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로마 공화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독재의 냄새가 솔솔 나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가 종종 비상사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공화정 같은 경우는 사실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어떤 회의와 의결을 거쳐야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책 결정이 늦은 편이었어요. 우리 로마 공화정은 공정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는 대신 정책 결정은 신중하고 느리게 진행되는 편이지.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는 위급한 비상사태에서 빠른 판단이나 신속한 실행을 할 수 없게 되다. 결국 비상사태에 한해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독재관이라는 자리는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일종의 임시직과 같은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임기는 짧았지만 비상사태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실로 막강했죠. 마치 약간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전권을 위임받은 계엄사령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독재관이라는 자리는 왜 중요하냐면 로마 역사에서도 이 독재관을 역임한 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면 비상사태에서 나라를 구해야 될 인물을 뽑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독재관 출신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정의 말기로 가게 되면은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 약간 망가지면서 이 독재관이라는 자리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로마 정치사에 있어서 이 독재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그 유명한 호민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호미를 파는 직업이라고 네, 잠시 소개를 했었죠. 자, 호민관. 사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서 가장 좀 특하고 유명한 관직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 춘닥터는 호민관 자리를 뽑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호민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자리거든요. 일단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 호민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로마의 평민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로마의 호민관은 이 평민 출신에서만 뽑히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로마의 다른 공직자 자리들은 대부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뽑힐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 귀족들이 그 공직자 자리를 차지했었죠. 하지만 이 호민관은 평민만 속해 있는 평민민회에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정말 평민 출신이 아니면 오히려 뽑힐 수 없는, 귀족이면 오히려 될 수 없던 그런 자리였어요. 굉장히 사실 좀 특별하죠.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호민관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이 무엇이냐? 그것은 호민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모든 정책에 대한 거부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권력이면 정치에서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호민관 한 명이 사실은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떤 강력한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 막강한 권력이 애초에 평민을 위해 사용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였고, 특히나 사실 호민관은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원로원으로 입성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호민관의 입장에서는 원로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사실 이 호민관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원로원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 중간자적인 역할을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로마 공화정 후기로 진행을 할수록 이 호민관의 진정한 힘에 눈을 뜬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민관의 자리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치에 있어서 이 호민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새를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로마 공화정 후기에 가면은 굉장히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평민을 수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정말 특별한 자리가 바로 호민관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공직자 자리 대표적으로 집정관, 독재관, 호민관 세 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자리들이 있지만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자리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리들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원로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의 원로원은 로마의 가장 초기 시절의 로마 왕정 때부터 존재하던 그런 원로들의 모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부족의 어르신들, 즉 원로들이 모여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여서 라틴어로는 세나투스, 즉 노인들의 모임이라고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죠. 부족의 어르신들,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왕에게 조언을 한다면 왕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이런 의도로 시작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세나투스는 훗날 세네이터, 즉 미국의 상원의 단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로마의 원로원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서 깊은 집단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시게 되면 뭐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벽 같은 곳에 SPQR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거든요. 이 SPQR이라는 단어는 로마를 대표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글자인데, 심지어 중세 어떤 로마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근대시대 이탈리아의 독재자로 알려진 무솔리니마저도 이 로마 시대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명목 하에 SPQR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SPQR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나투스 포플리큐스 로마누스, 즉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로마에서 이 로마를 대표한 네 글자 안에 당당하게 로마 원로원이 들어있는 것만 봐도 이 로마의 원로원이 로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집단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로마의 원로원은 초기 조언만 하던 로마 왕정 시대에서 이 로마 공화정으로 이르게 되면서 정치적인 힘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로마 공화정 시기에 이르러서는 왕에게 조언만 하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소수 엘리트들이 모여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 기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현대 사회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상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로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임기가 1년으로 굉장히 짧아서 계속 순환을 하는 그런 선출직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원로원만큼은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종신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신직 국회의원, 종신직 상원의원 이런 느낌인 것이죠. 당연히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 또한 굉장히 지속적으로 막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게다가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민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었는데 이 로마 원로원 자리 같은 경우는 원로원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뽑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만큼 이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집단은 좀 독립된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과는 별개로 굉장히 큰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던 정말 소수 엘리트 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로마 민회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원로원이 소수 엘리트 정치의 표본이었다면 이 로마 민회는 말 그대로 시민이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이라면 모두가 다 이 로마 민회에 포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로마 시민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이 로마 민회는 어떤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각 나라의 동맹, 화친 제의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것을 찬반 투표로 민회에서 표를 던져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공직자들 있죠. 집정관, 호민관 이런 수많은 다른 공직자들도 있는데 이 공직자들 역시 이 로마 민회에서 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그런 것이 바로 로마 민회를 통해 모두 이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 민주주의 어떤 표본인 1인 1표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로마 민회의 투표가 완전히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민회는 시민 정치 표본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현대사회의 어떤 상원과 하원처럼 이 로마 민회와 원로원은 서로 정치적인 힘을 갖고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로마의 정치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좀 내용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는 역시 정치의 교과서라고 불리던 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어떻게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춘닥터는 다음 시간에 또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